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과분한 소개를 받은 추신수와 류현진만큼의 인기를 갖고 싶은 네, 최현진이라고 합니다. 원래 마이를 입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바보 같은가 봐요. 겨울 양복을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입고 있다가는 하나님 만날까봐 싶어서 탈수로 그분 만날까봐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서 일단 벗고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흰 와이셔츠라는 건 뚱뚱한 사람에게는 큰 죄악입니다. 더 커비 때문이죠. 오늘 짧은 시간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서 이렇게 강연해서 너무 좋고요. 또 여기서 이 예배당에서는 지금 제가 두 번째 강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으시겠지만 저는 어제 12일 동안 유럽 여행을 갔다가 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시차 때문에 지금 사실 새벽 2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만 모르겠어요.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되게 즐겁게 잘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이 여행을 저희 아내와 같이 갔다 왔는데 이 여행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1년간 열심히 또 사는 중간에 쉼을 주셨어요. 성대가 굉장히 많이 아팠기 때문에 이 12일 동안 굉장히 성대가 많이 회복이 됐고 그래서 2학기를 이제 처음 제 개인적으로 시작하는 첫 강연이 오늘 강연입니다.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박수 칠 일인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사실 제가 어머니 아버님이라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아버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고 되게 죄인이고 남자고 음란하며 욕심 많고 속으로 굉장히 가증스럽고 참 못된 게 많은 사람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다라는 것을 너무 많이 살면 살아갈수록 느끼고요. 이제 30개월 된 아기를 보며 딸아이를 보면서 늘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 딸아이가 너무 미울 때도 있고 막 신경을 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절대 아이를 때리지 않으리라 늘 작심하였지만 이미 6대나 때렸던 그런 아빠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지만 저희 아내가 참 뭔가 잘 시키거든요. 시킬 때마다 아내가 무서워서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지가 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못된 남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그런 못난 저에게 이 삶을 주신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고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뚱뚱합니다. 전 뚱뚱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아버지들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만약에 지금 당장 뚱뚱하기 때문에, 비만이기 때문에 많은 병 얻을 수 있고 지금 당장 죽더라 할더라도 저 사람은 죽을 수 있을 거야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몸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무도 관심 없으시겠지만 1년에 보통 한 300번 넘게 한 340번 정도 강연을 하고 다닙니다. 하루에 3번의 강연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전국적으로 강연을 하고 오늘도 아침에 차를 타고 왔고 오늘도 2번의 강연이 있습니다. 정말 단 1년 만에 거의 6만 킬로 이상을 택시 운전처럼 뛰는 사람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사고라는 건 참 간단해요. 제가 운전을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주변에 어떤 차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늘 죽을 수도 있다는 게 너무나 간단하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루하루가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들이. 오늘 또 감사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 강연이죠. 근데 저는 크리스찬인데 여러분, 전 강연 가잖아요.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왜? 저는 불교 학교로도 가고요. 저는 카톨릭 학교로도 가고요. 저는 많은 학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다양한 학교를 만나요. 그리고 저는 공교육 전문 강사이기 때문에 학교를 갑니다. 학교에 가서 진짜 진로를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로라는 건 인생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진로의 핵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들, 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첫 강연을 하나님과 함께 얘기할 수 있어서. 아무도 관심 없으시겠지만 저는 오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저는 부족하지만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제게 오늘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70분 80분의 시간이 저의 강연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부족한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분들이 몇 학년인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생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상 타겟팅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타겟팅이라면 초등학교 학부모님에게, 중학교 학부모님에게, 고등학교 학부모님에게, 또 대학교 학부모님에게 해야 될 말들이 또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큰 범위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물론 지금 딱 얼굴들을 보니까 다들 젊으셔서 제가 볼 때 저랑 비슷하신 나이신 것 같아요. 이 반응은 뭐죠? 사실 지금 제가 좀 늦게 결혼을 하고 저도 아이를 어렵게 가졌기 때문에 늦은 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의 평균 나이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18년까지 자료를 보게 되면 수능과 학력고사가 겹쳐 있는 게 세대입니다. 딱 2세대가 되겠죠. 사실 저희 때의 그런 지식과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던 부모가 지금 아이들의 자녀의 진로를 보는 건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작년 한 해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 가운데 굉장히 격렬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왜냐? 쉽게 말씀드리면 수능이냐 학종이냐에 대한 얘기를 많이 싸웠죠. 자, 그럼 대학은 어떨까요? 사실 저는 지금 여기 대학교 부모님 기억하시고 또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학교 강연을 갑니다. 서울의 지하철 2호선 타는 것들을 만난단 말입니다. 2호선 타는 것 공부 잘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어떤 강연을 하냐? 그들의 미래 취업진로 강연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지하철 2호선 타는 아이들 정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간 아이들이거든요. 걔네들은 걱정이 없을까요? 정말 걱정 많습니다. 저는 오히려 어머니 아버님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보다 전 대학생이 더 걱정입니다. 정말 그들이 일할 자리가 없고 취업 자리가 없습니다. 전 지금 어떤 정치나 정부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현재 일하는 게 참 어렵고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과연 대학을 가면 그 끝일 것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어머니 아버님 진로라는 걸 이야기할 때 항상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족하고 여러분들은 실수투성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실 겁니다. 따라서 분명 그 아이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제가 앞으로 지금부터 10분 동안은 아무도 관심 없는 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는 아무도 관심 없으시겠지만 저 대학에서 뭐 공부했을 것 같으세요? 씨름? 아니면 뭐 도쿄대학교 유학파? 스모? 와타시와? 아니면 저는 성악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96학번 출신입니다. 나이가 나왔죠? 놀라운 상황. 자, 근데 어머니 아버님 저는 결국 성악하는 사람이 여기 왜 있나 궁금하시죠?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성악을 공부했고 그런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지금 와서 12년 차군요. 12년 동안 진로 설계 전략 강연만 하고 있습니다. 강연을 시작한 지 단 6개월 만에 전국 주요 교육지원청에서 우수 추천 강사로 인정을 받았고요. 대한민국에 3개밖에 없는 진로교육원에서도 가장 먼저 전화해서 아예 날짜를 주고 정하라고 말하는 강사입니다. 지금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단 11년 만에 하나님은 이렇게 저로 하여금 강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 누나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진아, 그러니까 뭐라는 게 아니라 누나가 볼 때 너는 되게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 너는 되게 그냥 누나가 볼 때는 참 부족한 거 투성이고 그냥 참 대충 사는 것 같은데 참 하나님이 너는 참 잘해주시는 것 같아. 근데 그거에 비해 나는 막 되게 노력하는데 뭐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하는 거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 제가 하는 거에 비해서 하나님이 너무 많이 챙겨주십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더니 2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 2가지 질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제게 말할 수 없는 축복들을 주셨고 1년에 3번씩 여행을 다니면서도 저는 뭐 김정옥 교수님이나 다른 유명한 TV에 막 공중파에 나오는 강사는 아닙니다. 저는 주로 라디오에 나오고 있죠. 비주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강사는 아니지만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풍족하게 월급도 주고 계시고 또 시간도 여유롭게 사용하고 1년에 3번씩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또 장모님이 너무 좋으셔서 불교신데 장모님이 너무 좋으셔서 기독교 사이만 아니면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집안에 갔어요. 어쨌든 근데 우리 장모님은 여행을 가는 가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부가 여행 갈 때 아이를 항상 봐주세요. 한 달이건 15일이건 맡기라고 하세요. 그게 오히려 아이에게 좋고 너희 부부에게 좋고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볼 때 그런 게 부러운 거예요. 첫 번째 그런데 질문이 있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나름대로 열심히 나 노래를 잘했었어요. 한양대학교에서. 저도 한양대에서 유명한 테너 중에 한 명이었고, 근데 성대 결절이 생겼어요. 노래를 할 수 없는 평가를 받게 되고 성대가 고장이 났죠. 그래서 청년부 대학부에서 수련회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셨어요. 현재나 네 성대를 나한테 줄 수 있겠냐. 그게 정말 음성처럼 들렸어요. 근데 그게 진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 들었냐고요? 그 순간 제가 네라고 말하는 순간, 정말 그 순간 영원히 제가 말을 못할 것 같았어요. 성대를 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성대를 네 드릴게요라고 그 한마디에 정말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대가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죠. 하나님, 왜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그냥 하면 딴 얘기 안 해요. 계속 너 나한테 성대를 줄 수 있냐? 너 내게 성대를 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정말 너무 두려운데, 아시잖아요. 수련회 가면 시작 예배 초반이거든요. 다 기쁨의 찬양을 할 때예요. 근데 저 혼자 끝에서 울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줄 수 없다고 1시간 동안 울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끝까지 하나님 아무 말 안 하시고 나한테 성대를 주시니까 그만만 100번 하시고 지겨워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울고 있으니까 회장이었던 제가 예배하는데 혼자 울고 있으니 저랑 믿음의 친구들 5명인데 그중에 4명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현진아, 왜 그래?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친구들아,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성대를 달라고 그러는데 나 이거 주면은 나 말을 못할 것 같아. 나 좀 도와줘 라고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순간 하나님 딴 말 한마디 하셨어요. 그 친구조차 나한테 줄 수 있냐. 너무 무서웠어요. 2시간 동안 하나님하고 싸웠어요. 못 주겠다, 달라, 못 주겠다, 달라. 근데 이게 막 거대한 신앙? 그래요 하나님, 제가 기쁘게 드릴게요. 절대 아니에요. 지쳤어요. 제가 너무 지쳐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나님 고집 대박이시네요. 어차피 안 주겠다 해봤자 하나님 가져가면 가져가실 분이니까 드릴게요. 거대한 저의 믿음, 신앙 그런 거 아니에요. 지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저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손을 들어서 제 성대를 잡았어요. 그리고 끌어당겨서 드렸어요. 정말 말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탁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 시스템 아시죠? 예배 시작하고 2시간 지났어요. 이제 울고 막 주여 할 때예요. 막 옆에서 막 엄청 울 때 막 우리 목사님 막 여러분 눈물로 이런 상황, 옆에서 혼자 막 이 배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데 성악가잖아요. 호흡을 넣어서 뭐 옆에서 목사님은 막 여러분 울며 기도하십시오. 청년 회장이라는 놈 옆에서 막 1시간 동안 웃음이 그치진 않았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그만큼 기뻤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눈은 울었죠. 왜? 정말 성대를 가져가셨으니까.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처음으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서울 강남 역삼에 있는 하나의 비누과라는 곳에 가시면 제 기록이 있어요. 성대가 나았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성대로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성악으로 캘리넘대를 가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고 많은 방법을 노력했지만 아버지가 말기암 선고를 받으세요. 유학을 가기 바로 전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머님 저 이제 유학 갈게요 라고 말씀드리는 그날 아침에 저희 엄마 아빠가 저한테 먼저 현재는 아빠가 아프죠? 1년 말기암 선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프시다는데 제가 유학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캘리넘대를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성악을 저는 포기해요. 누가 봐도 성악을 포기해. 성악하는 놈이 성악 안 하면 되게 할 말이 없죠. 할 게 없어요. 취업 때는 아무것도 안 돼요. 물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님은 5년간 행복하게 사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쁜 일만 있지는 않더군요. 그 5년 동안 가족이 그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랑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한 적도 없었고 결국 아버지는 그냥 믿음이 없는 분이셨는데 그냥 가족들 때문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인데 그 5년 동안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를 믿음의 사람을 안으셨고 천국으로 가게 하셨죠.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가 아니야.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어쨌든 아버지 행복하게 사셨지만 성악을 했던 제가 성악을 공부했던 제가 성악을 안 하고 돈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아침에 이제 저는 남서울교회라는 교회를 나왔어요. 그 홍정일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 반포에 청년 부흥 시기에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아버지 이제 아프신 중에 3년 됐을 때 갑자기 하나님 뜬금없이 새벽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시간도 기억나요. 6시 27분이었어요. 현진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를,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라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무슨 말씀이시냐고. 마음으로, 누더기의 예수님을 너는 사랑할 수 있겠니?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네가 원하는 거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네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네가 원하는 삶, 네가 원하는 돈, 네가 원하는 시간, 아니 네가 무엇을 내게 원하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누더기의 예수님이라도 넌 나를 그래도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진심으로 그때 정말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때도 내라고 못하겠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내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저한테 내 인생에 이제 불행만 있을 것 같고 아무것도 행복한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진심 어린 불안감이 그 새벽에 저한테 있더라고요. 또 내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기억이 났죠? 그때가. 근데 사람이 웃겨요.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되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 쉽게 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내는 뭘까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또 에이 주시겠지 라는 어떤 생각이 있는 내라고 말해버리기에는 그 두려움이 정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랑 싸웠어요.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이 예수니까 누더기 예수님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업신여기면 봐주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니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제 최현진 제 교회 다닌다더니 인생 망했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몇 가지 얘기를 다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내라고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되게 그때는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고집을 피우시는 게 아니라 뭐랄까요, 좀 치근하게 계속 보시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속 물어보셨어요. 너는 그럼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는 사랑할 수 없는 거니? 되게 약간 속상해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속상해하시는 느낌이 드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 결단을 했어요. 의지를 가졌어요. 하나님, 그럴게요. 지금부터는 제가 한번 열심히 살아볼게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만 해주셨으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러니까 누더기의 예수님이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저는 구원 받았으니 전 천국을 갈 테니까 지금부턴 제가 한번 열심히 살아볼게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예수님 사랑할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때는 살짝 이렇게 미소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생은 변화는 없었어요. 여전히 저는 돈을 못 버는 상황이었고 되게 힘들었고, 근데 막 별짓을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정말 이거군요 하나님. 누더기 예수님은 정말 이거였군요. 정말 죽어라 노력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줘요? 취업도 안 되고 돈도 못 벌겠고 주변에 되는 일이란 건 하나도 없어요. 난 아버지도 없고 백도 없고 내 친구들 그러니까 남서울교는 반포거든요. 서울 반포. 그러니까 정말 친구들이 다 대기업 출신들이고요. 되게 다 잘 됐어요. 너무너무 잘 되는 친구들, 여자애들 진짜 막 해외로 막 유학 가고 난리 나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랬어요. 이거군요.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 봤는데 이렇게 막으시면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제 인생의 바다는 크고 제 인생의 제 배는 너무나 작으니 돛도 키도 다 주님 드릴 테니까 마음껏 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어머니 아버님 그 다음 날부터 12년 동안 이 자리에 있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정말 이게 여러분 맡긴다는 게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맡기는 거예요. 정말 맡기니까 그다음부터 착착착착 너무 신기할 만큼 여기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너는 위로하는 자가 되라.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부드럽게 말하는 자의 소리여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이상했어요. 하나님 난 성악가인데
왜 부드럽게 말하는 자의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왜 스피킹입니까? 송이 아니라. 전 참 그게 신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말하는 자가 돼 있더라고요. 어머니 아버님, 저는 대단한 유명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하나님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저의 인생도 지금 제가 볼 때 저는 하나님이 정말 풍족하게 내 자녀와 자식을 이끌 수 있고 먹일 수 있는 돈을 주고 계십니다. 그 물질을 주고 계시고요, 잠잘 집이 있고요, 맨날 싸우긴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요, 그리고 어렵게 얻은 귀한 자식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몸이 아프십니다. 그 어머님을 지원할 수 있는 병원비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1년에 3번, 2번 여행도 갈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대자연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시간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꽤 즐겁게, 재미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 아버님, 저는 대한민국 부모님들께 학부모님 강연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 엄마 아빠로서 아들 딸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대단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일까요? 알아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중고등학교 학부모, 초중교 학부모님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아버님, 여기 있는 어머니 아버님 모든 아들 딸들이 고등학교 때 모두 다 1등급과 2등급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십시오. 축복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님,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가 알아서 열심히 공부하며, 엄마 아빠 역시 인생은 공부가 중요한 것 같아,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 내가 하나님이 주신 멋진 인생을 멋지게 살아볼게. 그리고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빠가 얘기하는 거죠. 야 아들 딸, 아빠가 오랜만에 이번에 주말에 좀 시간이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어디 놀러 갈까? 라고 크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딸들도 있습니다. 아빠 너무 고마워요. 근데 아빠 월요일날 과제가 있어서 이번 주말에는 제가 과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빠 너무 고마운데 제가 다음에 이번에 이제 공부 때문에 좀 미루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는 자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알아서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작년에 1년 동안 대한민국이 너무나 많이 싸웠던 저 진로와 진학에 대한 저 싸움들은 냉정하게 말씀드리죠. 사실 전문가는 다 알아요. 저 싸움은 대한민국 모든 학생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수능이냐 학종이냐, 지금 저 싸움은 솔직히 얘기해서 1등급, 2등급, 소위 말해 스카이 대학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싸움이지 대한민국의 더 많은 아이들 3, 4, 5, 6등급의 아이들을 위한 싸움은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님, 그럼 7, 8, 9등급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은 버릴 겁니까? 어머니 아버님,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저는 저희 어머니 저희가 할머니랑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40둥이었고 저희 어머님이 위에 누나 하나, 저희 어머님이 42의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죠. 정말 사랑받고 살았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는 손자보다 자신의 아들을 더 사랑하는 스타일의 할머니였거든요. 그런 할머니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저희 할머니가 가장 저한테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현진아, 니는 앞으로 커가 엄마 아빠 등골 빼먹지 말고 아빠 밥 사주고 차 사주고, 엄마 얘기는 안 합니다. 아빠 밥 사주고 차 사주고 옷 사주고 집 사주고 니 다 해주고 니 앞가림은 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초등학생 손자에게 너무나 어려운 부탁을 하신 겁니다. 어머니 아버님, 우리 생각해 볼까요? 앞가림하며 사는 삶, 그게 쉽습니까? 전 지금 질문한 겁니다. 그게 쉬워요? 너무 어려워요. 어머니 아버님, 우리 상상해 볼까요? 우리 아들 딸들이 나중에 30살이 돼서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볼까요? 엄마 아빠, 나 생활비 200만 원만. 이딴 얘기 안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안 하고 지가 알아서 삼시세끼 밥 차려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센스 있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직 결혼 안 해서 같이 산다고 칩시다. 엄마 아빠, 나도 이제 돈을 버는데 그냥 얹혀 샀는데 그냥 살 수는 없고 나도 돈을 버니까 엄마 그냥 반찬값이나 하고 엄마 피곤할 때 어디 가서 바람이나 쐬고 오세요라고 말하며, 상상하세요. 한 달에 한 번 부가가치세 포함 120만 원 준다. 이 반응이 나와야죠. 어머니 아버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들 센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딸 센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효자 효녀입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젊은 친구분들 잘 들으셨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아들딸이 어느 날 웬 남자 왜 여자 데리고 옵니다. 얘랑 결혼하겠다. 물론 내 마음에 들지 않죠. 전 이미 벌써 마음에 들지 않아요.
30개월 딸인데.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런 그 달 결혼할 때 부모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 2017년 12월까지 통계를 보게 되면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의 도움 없이 결혼하는 부모 자녀들은 2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 도와준다고 칩시다. 그럼 도와주고 나서 1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나를 할머니와 할아버지로 만들었다고 상상하시죠. 손자 손녀가 태어난 겁니다. 자, 손자 손녀가 태어난 다음 7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상상하시죠? 갑자기 아랫딸에 전화가 옵니다. 엄마, 아빠 어디야? 아빠 일하는 중. 엄마 일 보는데 왜? 아니 오늘 엄마 아빠 저녁에 몇 시에 들어와? 7시쯤 집에 들어오는데. 아 왜? 아니 오늘 지나가는 길에. 애가 저 때문에 놀랬나요? 미안해 아이. 엄마 아빠 오늘 집에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리려고. 엄마 오랜만에 엄마 밥 먹고 싶어. 엄마 밥이나 좀 차려줘. 그래 와라. 자, 아들딸이 왔습니다. 상상하는 거예요. 자, 엄마 아빠는 알죠. 밥을 먹습니다. 이제 엄마가 한마디 하겠죠. 야, 뭔 일이야? 왜 갑자기 왔어? 싸웠어? 얘기해. 뭘 싸워?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왔다니까. 야 임마 평소에 좀 그래라 임마. 밥을 먹습니다. 밥 먹고 나서 이제 차 한잔 하죠. 이제 아빠가 얘기합니다. 야 빨리 얘기해. 아빠 뉴스 봐야 돼. 무슨 일이야? 싸웠어? 뭘 자꾸 싸워? 보고 싶어 왔다니까. 아빠 한마디 하겠죠. 평소에 그러라고 이거사. 뭔 일이라니까. 그런데 아들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상하시죠? 엄마 아빠 너무 피곤해 요즘. 거봐 싸웠잖아. 왜 피곤해? 왜? 아니 엄마 아빠 싸우는 게 아니라 왜 애들은 잠을 안 자? 뭔 소리야? 아니 이제 7개월 된 서연이 얘가 밤에 4번 깨 4번. 또 지는 깬 다음에 지는 잠들고. 그럼 우리 부부는 깬 다음에 다음날 회사 가면 너무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엄마 아빠 솔직히 너무 이쁜 우리 딸이지만 정말 어떨 때는 그냥 안전하게 어떨 때는 안전하게 침대에 던지고 싶어. 엄마 너무 힘들어. 그럼 엄마 아빠 한마디 하겠죠. 그래야 원래 그래 너도 그랬어. 근데 아들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애 낳으면 효자 효녀 된다고. 나도 만만치 않은 놈이었을 텐데 나는 어떻게 키웠어? 그냥 애 키우다 보니 엄마 아빠 생각이 나서. 그럼 한마디 하겠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알았니? 앞으로 잘해 이거사. 자 그리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는데 자 집중하세요. 하이라이트예요. 신발장에서 아들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쭈삣쭈삣하면서 그냥 엄마 아빠 고마워서. 그리고 손이 주머니로 갑니다. 그냥 어디 가서 엄마 아빠 그냥 시원하게 마사지는 좀 받고 오시라고 말하면 집중! 베트남 다낭 5박 6일 티켓 끊어준다. 자 대답하십시오. 어머니 아버님 대답하세요. 어머니 아버님 그럼 만족하실래요? 불만족하실래요? 여기서 불만족하는 분은 이 강연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빨리 딴 데 가셔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어머니 아버님 다시 한번 다 같이 어머니 아버님 이 정도면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자녀 진로 지도를 할 준비가 되신 겁니다. 어머니 아버님 정말 우리가 아들딸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시세끼 지가 알아서 밥을 차려 먹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기본적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한 가지 더 원한다면 혼자 바보처럼 살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고 관계하며 홀로 살지 않는 외로움 없이 살지 않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사회성. 이 두 가지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근데 어머니 아버님 그게 너무 어려워요. 어머니 아버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진로 지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제대로 된 기준을 갖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님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을 보면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아들딸은 자꾸 뒤처지는 것 같고 내 아들딸은 공부를 안 하는 것 같고 지가 알았으면 열심히 살면 참 좋을 텐데 맨날 놀기나 하고 TV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꾸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대학 가라 얘기하죠. 예, 대학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님 너무나 안타까운 건 대한민국은 지난 11년 동안 꿈을 강조하고 진로를 강조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대학에 목을 메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 아버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학 중요합니다. 대학이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명문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예, 명문대는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세 가지가 좋습니다. 첫 번째, 비싼 월급을 받는 교수님이 와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왜 유럽에 그 많은 석학과 천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 세계 20%에 가까운 대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럽의 그 석학들이 비싼 월급을 받고 미국 대학에 교수로 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대학을 고민할 때에 우리 아들, 딸이 원하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가장 잘 가르치는 교수의 제자가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입니다. 따라서 명문대는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 돈이 많으면 뭐가 좋냐고요?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회사, 기업과 대학에 연계되어진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극단적 사례가 뭔지 아십니까? 계약학과라는 것이죠. 들어보셨습니까? 계약학과. 한 달 전에 6월 달에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삼성반도체가 연세대학교랑 계약을 했죠. 그래서 삼성반도체가 연세대학교에 계약학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학과는 졸업 즉시 삼성반도체 100% 취업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삼성반도체가 자신의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역량을 중점적으로 커리큘럼화한 시스템을 가진, 교과 과정을 가진 학과를 개설하는 것이죠. 재밌게도 미스터 피자 학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학과라는 것이 뭘까요? 기업이 대학과 연계되어진 프로젝트,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대학생으로서 기업의 경험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입니다. 따라서 명문대는 좋습니다. 세 번째, 명문대가 좋은 세 번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밥이 맛있어요. 식당이 좋고요, 카페테리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잔디가 깔려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단 말입니다. 어머니 아버님, 저는 가끔 토요일 날 같은 경우 어머니 아버님과 아들 딸들 데리고 주말에 명문대 투어 가는 거 좋습니다. 물론 팁 드립니다. 아들 딸한테 이번 주말에 엄마 아빠랑 명문대 투어 갈까? 절대 안 갑니다. 저도 싫어요. 어떻게 합니까? 맛집 투어 가자라고 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가 주변에 맛집이 많거든요. 그럼 대학가 투어, 명문대 대학가 투어가 아니라 맛집 투어를 가는데 하필이면 연대 앞이고 이대 앞인 것 뿐이에요. 그럼 전 중요한 팁을 또 드릴게요. 되도록이면 대학교 시험 기간에 가십시오. 왜? 그때 애들이 공부를 좀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저녁한 아주 애매한 점저를 먹는 겁니다. 노을 질 때쯤 가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때가 좋아요. 점점 먹고 이제 배도 부르니까 한번 들어가는 거죠. 이대 같은 데 가보십시오. 연대 가십시오. 도서관 가보십시오. 최첨단 스타일입니다. 그 실루엣, 그 라이트 앞에 그 거대 이 카페 같은 그런 책상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생 언니, 오빠, 형, 누나. 그거 보는 순간요, 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대 가보지 않습니까? 남자인 제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보여주십시오. 아니, 그런 프라이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니 아버님, 명문대 좋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 가라고. 그러나 열심히 공부해서, 어머님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어머니 아버님, 서울대가 실력이 됩니까? 보내십시오. 축하합니다. 저희 엄마도 저한테 지금도 그 얘기합니다. 아들, 네가 한 효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서울대 원서 살 때였어. 왜냐하면 어머님 아시잖아요. 저 때 반포니까 저 때는 원서를 직접 샀단 말입니다.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 한가람문고에 샀거든요. 거기 엄마들이 원서 사는데 저희 엄마가 아무 생각 없이 서울대요라고 한마디 했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모든 부모가 자기를 쳐다봤대요. 부러운 눈빛으로. 최고의 효도. 어머니 아버님, 서울대 보내십시오. 근데 잘 들으세요. 열심히 했는데 서울대 갈 실력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제 말 믿으세요. 괜찮아요. 서울대 안 가도 살아요. 여기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어머니 아버님, 서울대 안 가도 이렇게 죽지 않아요. 괜히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12년간 정말 열심히 공부한 애 고생했다 쓰다듬어 주시고요. 마음 편안하게 연고대 보내세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쉬운 일입니다. 그잖아요. 자, 근데 열심히 했는데 와우, 연고대 성적이 조금 부족해요? 괜찮아요. 저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연고대 안 가도 살아요. 걔 죽지 않습니다. 뭐하러 이렇게 괴롭힙니까? 마음 편안하게 서성한 보내세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연고대 떨어지면 특혜 갈 수 있습니다. 서강대, 성균관, 한양대 보내십시오. 이대 보내십시오. 어머, 그것도 안 됐어. 열심히 했는데. 새끼 좀만 열심히 하지. 어머니 아버님, 제 말 믿으세요. 서성한 안 가도 걔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그깟 대학의 아들, 딸의 인생을 자주하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 편안하게 중경예시 보내세요. 중앙대, 경희대에서 보내라니까요. 어머, 그것도 안 됐어. 좀만 열심히 하지, 이놈 새끼. 어머니 아버님, 제 말 믿으세요. 괜찮아요. 중화의권대학 보내세요. 왜냐고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답을 하나만 드립니다. 지금보다 낫겠죠. 열심히 공부했다면. 대학 가면 공부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대학 가도 공부는 해야 돼요. 서울대 간 애랑 중화의권 대학 간 애랑 서울대 간 애 사는 건 팽팽 놀아요. 중화의권 대학 간 애가 열심히 공부해요. 세상은 얘를 중화의권 대학 쓴단 말입니다. 그건 당연히 상식입니다. 어머님, 대학이 중요하지만 아버님, 대학이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대학 이후입니다. 이게 제가 일반적인 부모님에게 드리는 말이고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제 말 한마디 두 번째 드립니다. 어머님 답을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완벽하신 분입니다. 어머니 아버님, 진로라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이냐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 결정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부모는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되냐? 아니요. 가이드를 가지고 도움을 줘야 되겠죠. 그럼 어떤 도움을 줘야 될까요? 그 몇 가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화면 띄워주시면 돼요. 부담스러웠죠? 가족회 저를 본다는 게? 저도 좀 좋네요.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자, 말씀드릴게요. 사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 기본적인 앞가림한 인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강사님,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열심히 살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예, 어려워요. 근데 어머님, 정말 세상이 원하는 최고의 과정을 거치면 모두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이 데이터는 믿으세요. 왜냐고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데이터는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주요 금융권이 만든 자료입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30페이지 분량의 PPT 자료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러니까 적금 드세요 라는 게 목표예요.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화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최고의 과정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들딸들이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교, 그래서 해외 명문대학 유학을 지내서 그래요. 상위 40대 공기업과 50대 사기업을 입사했다 칩시다. 어머니 아버님, 지금도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저거 진짜 힘든 일입니다. 제 정말 열심히 공부했을 거고요.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다 부자가 아닙니다. 이 아들, 딸들 뒷바지를 위해 열심을 다했을 겁니다. 새벽마다 기도했을 겁니다. 물질을 썼을 거고 열정을 쏟아 부었을 겁니다. 대단한 부모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디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일반적으로 과연 우리가 말하는 그 멋진 미래와 안정적인 삶을 계속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데이터를 보여드리죠. 실제 여러분, 상위권 90개 정도의 대기업 입사하게 되면 이 아이가 받는 2018년 12월 기준 연봉은 약 4천 정도가 됩니다. 4천, 4,300 사이가 됩니다. 그럼 월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3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거 진짜 많이 받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머니 아버님, 가끔 TV 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받는 월급 280, 330만 원 얘기 나오거든요. 그거 순 개뻥입니다. 죄송해요 하나님. 정말 그거 뻥입니다. 왜냐고요? 그건 상위 50대 대기업 기준입니다. 밑에 각주가 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 4년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받는 월급은 148에서 22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2배죠. 정말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러나 월급을 받으면 써야 되겠죠. 어떤 걸 쓸까요? 이렇게 쓰겠죠. 전세대 투자금 쓸 거고요. 월세 비용 나갑니다. 왜 서울과 서울 근교의 집값이 비싸냐고요? 출퇴근을 왕복 6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는 회사들이 가까운 곳에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비용은 비쌀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식사, 통신, 교통, 사회생활비 들어가겠죠. 이걸 우리 아들딸이 와우 아껴 썼다 칩시다. 그럼 뭐가 빵 터질까요? 대한민국 대학생의 60%가 갖고 있는 돈이죠. 뭡니까? 예, 학장대출 빵 터집니다. 이거는 월급 전에 떼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버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국세청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 남는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50, 70 사이가 남습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님 아시잖아요. 대기업이요 돈 많이 줍니다. 하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많이 주는 만큼 빼갑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지 않습니까? 1년 동안은 좋습니다. 저도 대기업 갔기 때문에 압니다. 1년 동안 뭐합니까? 돈은 똑같이 주는데 일은 안 시켜요. 1년 동안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와, 삼성, LG 이런 거 합니다. 막 고치 시켜줍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님 아시잖아요. 주변에 저도 이제 43인데 주변에 이제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거의 이제 그 직원급, 임원급이란 말입니다. 집에도 못 가요. 아침 6시 새벽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갑니다. 밤에 10시 버스 타고 집에 좀 바로 잡니다. 어머니, 그러면 당연히 경쟁이 심하겠죠. 그럼 경쟁이 심하면 여기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현재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은 자기개발비라는 게 필요합니다. 계속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자기개발비를 남는 70만 원 맥스를 보고서 학원 하나만 다녀도 20만 원입니다. 거기에 10만 원 예비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남는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예, 최대 40만 원, 50만 원입니다. 이 비용으로 서울 인근 근교 지방 아니면 대전시 주변에 18평, 24평의 아파트, 19평, 29평의 빌라를 살려면 이 돈을 60년을 모아야 됩니다. 근데 더 웃긴 거 뭔지 아십니까? 이게 2018년 12월 기준 상위 6% 아이들이 받는 금액입니다. 상위 6%만.
물론 어머니 아버님 죄송합니다. 극단적 양쪽 지역의 금액은 뺐습니다. 뭐 뺐을까요? 의사 뺐습니다. 2019년도 3월 고용노동부 기준 대한민국 연봉 랭킹 순위를 보게 되면 탑 10 중에 6개가 의사입니다. 의사가 아닌 직업으로 1위, 그 다음 1위는 도선사, 그 다음에 2위가 국회의원입니다. 그만 거의 답은 동일합니다. 그럼 어머니 아버님 보실까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아이가 실제 이런 사 6%밖에 이걸 받지 못합니다. 근데 뭘 뺐을까요? 극단적 거 의사 뺐습니다. 여기 너무 많이 벌어요. 그 다음 이쪽 뺀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뭐 뺐을까요? 의사가 아닌 극단적 저쪽 직업 뺐습니다. 그러니까 용접공 이런 거 뺐습니다. 왜 뺐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감사합니다. 정말 필요했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세상에 다양한 몸매가 존재하니까요. 참 좋았는데 가려져서 피아노로 가릴까? 자 보시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센스 있게. 자 근데 어머니 보세요. 그러니까 이쪽 그 용접공도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초봉은 낮아요. 그러니까 한 5년까지는 연봉이 2,4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재밌는 게 힘든 일이니까 젊은 것들이 다 포기해요. 그리고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 경력이 쌓이면요, 이게 8년차 되잖아요. 갑자기 연봉이 5,000 이상으로 뛰게 돼요. 갑자기 빡빡빡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건 평균치거든요. 근데 잘 보십시오. 4년제 대학교의 평균 월급을 210으로 보거든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2017년 최저임금이 135만 원입니다. 별 차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머니 아버님. 2018년 작년에 따끈따끈한 데이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알바몬과 잡코리아의 데이터입니다. 잘 보십시오.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실제 받는 희망급여가 198만 원이며 2, 3년제 점대졸자가 받는 금액을 184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졸자가 받는 금액이 180만 원입니다. 어머니 아버님 별 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더 웃긴 건 뭐지 아십니까? 저걸 다 받는 게 아닙니다. 각각의 10명 중에서 열심히 죽어라 취업을 노력한 아이들 중 성공한 5.4명이 받는 금액이 저겁니다. 나머진 저 금액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와, 저 강사가 미쳤나? 지금 대학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가? 아니요, 대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대학은 기본인데 대학으로 이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대학 이후에 이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어머니 아버님 넌 크리스찬보다 크리스찬이 훨씬 진로를 더 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 목적은 너무나 편안하게도 저분이 주시거든요. 우리가 어머니 아버님 그러니까 크리스찬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아버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서울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들 딸의 대학에 여러분의 인생과 모든 걸, 그 모든 열정을 쏟지 마십시오. 하나만 말씀드리죠. 잘 들으십시오. 행복하지 않은 부모의 진로에 행복한 자녀의 진로는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가 대학을 이후에 아들 딸에게 멋진 힘을 줄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중상층의 학부모님들은 자신의 노후 자금을 자녀의 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육 비용의 78% 이상 쓰고 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열정, 시간,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있죠. 그러다가 정작 여러분이 60세 이후에 인생을 살아갈 방법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실제로 자녀들에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시기는 중고등학교 때가 아니라 23.8세 이후입니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정작 그때 부모는 유동자산이 없어지게 되고, 그럼 부동자산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럼 부동자산을 쓰다 보면 빵빵 터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집 문제, 자녀 결혼 문제, 유학 문제, 대학 학비로 빵빵 터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 자녀가 사회 초년생이 될 쯤 대한민국 부모의 평균 모든 자산이 끝나는 시기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아버님들 행복하게 건강히 오래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어머님 잘 들으십시오. 대한민국 평균 남편의 수명은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부부의 유동자산과 부동자산이 모두 끝나는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빠들은 보통 쓰고 먼저 가요. 남는 건 엄마. 실제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길거리에 폐유지를 짚는 리어카를 갖고 있는 분들은 할머니가 많아요, 할아버지가 많아요? 할머니가 많아요. 물론 책임감도 있습니다. 그분도 몸이 아프시지만. 그러니까 어머니, 저는 정말 행복한 부모의 노후를 준비하셔야 된다고 진로를 고민드립니다. 왜? 부모의 행복하지 않은 진로에 자녀의 행복한 진로는 없거든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학 가려고 했어요. 근데 아빠가 아프셔. 못 가요. 지금 대학을 유학을 가야 되는데 뭔가 해야 되는데 돈을 모아서 막 해고 막 경력을 막 쌓아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밥을 먹을 돈이 없어. 그럼 부모를 부양해야 돼요. 이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노력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뉘어지겠죠. 그렇죠? 정말 행복한 자녀의 진로를 돕고 싶다면 세 번 말씀드립니다. 부모의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한 진로죠. 또 하나 정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꿈이나 진로에 대해서 지난 11년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주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주제들이 대한민국 지난 4년 동안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나 미래 취업 관련 각 핵심적인 주제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주제들을 들었을 때 아이들이 과연 우와 멋진 꿈을 찾자라고 생각할 거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 받아들이는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뭘까요? 창의성, 가슴 뛰는 일을 해라, 좋아하는 거로 꿈을 꿔라, 대학 진학의 전략적 방법들, 4차 산업시대의 미래인재, 이 말을 진짜 많이 하는데 이건 다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유가 뭐냐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죠. 꿈이 없다고 말하는 아이들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요? 자, 설명드리죠. 대한민국 부모의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실수죠. 여러분이 안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엄마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죠. 바로 좋아함의 질을 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문장이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넌 뭘 그런 걸 좋아해. 이게 가장 종탕 치지 않습니까? 맞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넌 뭘 그런 걸 좋아해요. 엄마 아빠 보세요. 제가 학부모 강의 끝나고 가장 많이 듣는 이 내용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강사님 좋아하는 걸로 꿈을 가지라는데 우리 애들은 맨날 좋아하는 게 먹는 거, 노는 거, 잠자는 거, 게임하는 거. 얘는 이상한 거 막 손톱깎이를 모으고 앉아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 왜 손톱깎이를 모으는 게 문제입니까? 그걸로 어떻게 꿈을 찾습니까? 어머니 아버님 저게 가장 큰 실수예요. 좋아하는 걸로 꿈을 가지라며요. 근데 좋아하는 걸 말할 때 그건 안 된대. 어쩌라는 겁니까 도대체? 어머님 기억해 보십시오. 아들 딸은요 좋아하는 걸로 꿈을 찾으라는 말을 알고 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좋아하는 걸로 꿈을 못 찾아요. 왜? 엄마 아빠 때문에. 첫 번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상상해 볼까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아들 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KBS, SBS, MBC, 네이버 방송 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초 뒤 전국 생방송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들 딸이 뽑혔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문재인 대통령 오셨네요. 자, 슛 들어갑니다. 대통령 질문합니다. 학생은 꿈을 생각하며 좋아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전국 생방송이에요. 대통령 질문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 아들 딸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똥. 제가 좋아하는 건 잠자는 거, 먹는 거와 전 짐승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빅뱅, 빅뱅이라 아니면 방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말 못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걔 진짜 깡 있는 거예요. 걔는 뭐든 될 놈이에요. 하지만 어머니 아버님 그 상황에서 아들 딸들은 그렇게 말 못하고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 프레셔를 가져요. 대통령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세계 평화, 제가 좋아하는 건 국제 봉사, 과학, 우주, 책 읽기, 사람들을 돕는 거, 아니면 공부. 자, 스탑할게요. 어머니 아버님 세계 평화, 국제 봉사를 좋아한다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좋아할 수 있죠. 문제는 뭘까요? 애가 좋아하는 게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머니 아버님 아들 딸의 진로를 막는 부모의 가장 큰 실수는 아들 딸은 부모 때문에 좋아한다고 말해도 될 것과 말하면 안 될 것을 구분전하고 있다고요. 그래놓고 본인이 좋아하는 게 말하기 멋진 게 아니면 좋아하는 게 없다고 그래요. 근데 자꾸 어른들 묻지 좋아하는 게 뭐냐고. 말해봤자 듣지도 않을 거면서. 어머님 좋아함의 퀄리티를 따지면 안 됩니다. 손톱깎이를 좋아합니까? 그런 게는 손톱깎이로 인생의 최고가 되면 되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님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지구인은 손발톱이 자라요. 몇몇 부족을 제외하고 손부터 깎아야 돼, 안 깎아야 돼요? 아유, 묻지 말고 대답하세요. 깎아야 돼, 안 깎아야 돼요? 어머니 아십니까? 손톱깎이, 발톱깎이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보통 자기 돈 주고 잘 안 사요. 왜? 누가 선물을 주거든. 근데 문제가 뭘까요? 작잖아. 자꾸 없어져요. 12월 되잖아요. 통에 든 게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또 사줘요. 이거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아닙니까? 근데 어머니 아십니까? 전 세계 손톱깎이 매출의 74.8%, 애플, MS 오피스, 구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아마존도 못하는 일을 하는 최고의 회사, 전 세계 최고의 손톱깎이 3-7 손톱깎이.
여러분 집에 있어요. 777 써있는 그거. 어머니 아버님 전 세계 10집 중 8집이 그걸 씁니다. 세계 최고의 회사. 웃긴 건 그게 우리나라 회사라고요. 사람들 몰라요. 어머니 아버님 잘 들으십시오. 아들 딸이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부모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아빠의 실수죠. 아빠들은 놀랍게도 퀀티티를 따져요. 좋아함의 강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그 정도 좋아하면서 좋아한다고 말하지 마. 가끔 가다가 아빠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 네 좋아하는 걸 알겠는데 아들 딸 정말 미안한데 그 정도 좋아하는 걸로 꿈을 이루는 게 아니야. 네가 정말 좋아한다면 너 열심히 공부하고 말이야. 너 도서관 가서 논문 찾고 막 스크랩하고 막 코딩하고 막 인터넷 뒤지고 이렇게 해야지. 너처럼 맨날 들어 누워가지고 인터넷 유튜브 보면서 막 지식을 쌓네. 이딴 얘기야. 좋아한다는 꿈을 이루면 그 정도는 안 돼 라고 말하는 부모의 실수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TV 때문이죠. 여러분 TV에 누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어떤 한 아이가 어떤 한 가지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 아이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성공한 이야기만 나온단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재발굴단. 여러분 전 영재발굴단의 애청자이며 본방을 못 봤을 땐 VOD를 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걸 보는 부모의 잘못된 왜곡이죠. 가끔 누가 나옵니까? 14세 곤충소년 나옵니다. 어머니 개가 대단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140%, 150% 그렇게 무언가 한 가지를 좋아하는 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니 솔직히 얘기하자. 아버님, 우리 아들 딸은 무언가 한 가지를 그렇게 깊이 있게 좋아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학교 가기도 바쁘거든요. 어머니 아버님, 좋아함의 강도란 140, 150이 아닙니다. 좋아함은 9%, 7%, 4% 상관없습니다. 좋아함은 지가 좋아하는 우선순위만 조정이 되면 되는 겁니다. 부모로서 좋아함의 질과 양을 따지는 부모가 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세상이 말하는 미래 인재, 지난 4년간 가장 많이 말했던 거, 그놈의 4차 산업시대. 지겨워 죽겠어요. 왜냐고요? 어머니 아버님, 4차 산업시대가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어머니 아버님, 4차 산업시대를 자꾸 우리가 강조하다 보니까 현재 대한민국 학생들이 어떤 실수를 하는 줄 아십니까?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4차 산업시대라고 말하면 약간 이런 느낌 있어요, 없어요? 일단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거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오르시죠? 왠지 4차 산업시대의 미래 인재를 말하면 드론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고, 인공지능, 아니면 뭐 기계공학, 3D 프린터, 뭐 우주, 아니면 뭐 우주공학, 아니 생명, 유전자, DNA, 그러니까 소위 말해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맨날 그놈의 코딩. 어머님, 코딩이 중요한 건 아버님 맞아요. 코딩 되게 중요한데 코딩을 100점 맞아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코딩을 못합니까?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코딩을 잘하는 친구를 사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코딩을 잘하는 애를 부하직원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4차 산업시대의 미래 인재가 말하는 순간 자녀 지도에 뭐가 문제가 생겼냐? 애들은요 모두가 다 수학, 과학을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프레셔를 쟤들은 받아요. 어머니 아버님, 수학, 과학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수학, 과학을 모두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이럴 수 있어요. 엄마 아빠, 난 수학, 과학 성적이 나쁘진 않아. 그치만 난 수학, 과학으로 꿈을 꾸고 싶진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엄마 아빠, 나는 어학이 좋아. 나는 문학이 좋고. 엄마, 나는 요리. 엄마, 나는 아름다운 거. 엄마, 나는 정치, 경제. 아빠, 난 돈이 좋아. 얼마나 좋아요, 돈. 엄마 아빠, 나는 아이들이 좋아. 그러면 나는 외교관, 철학, 사람이 왜 그런가? 나는 종교, 신학. 엄마는 작가가 되고 싶어. 엄마는 아이들이 좋아. 그럼 아이들을 좋아하는 내가 4차 산업시대의 미래 인재가 되려면 이 아이들을 사이보그로 만들어야 되나요?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한다니까요. 어머님, 둘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버님, 4차 산업시대의 미래 인재의 정말 기준이라고 말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문성. 두 번째, 세계 시민의식. 세 번째, 융합 역량. 네 번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 4개 중에 어떠한 사람이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냐에 따라 사조가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진로 지도적 관점에서는 이 부분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전 이것을 개인 특허이스트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개인 특허이스트. 무슨 말일까요? 이거였죠. 그냥 읽을게요.
그것이 무엇이든 본인이 관심 분야에서 특허를 낼 만큼의 역량을 가지면 되는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를 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전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오늘 저녁에 여러분 상상해 볼까요? 아들,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오늘 그 교회 갔더니 웬 까맣고 동그랗고 똑똑한 이상한 아저씨 나타나가지고 막 침을 토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로 전문가가 되래. 엄마, 아빠, 난 지금부터 내가 좋아하는 걸로 전문가가 될 거야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그럼 당연히 엄마, 아빠 물어보시겠죠. 어머, 우리 아들, 딸 웬일이야. 내가 강연을 다 듣고 그래, 너도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을 바라보면서 너는 좋아하는 게 뭐야? 라고 물었다 칩시다. 자, 상상하세요. 근데 아들, 딸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놀라지 마. 내가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과자 라고 말하면 여러분 안 그러겠지만 우리 엄마는 100%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살찌지 새끼야. 어쩔 수 없어요. 왜 전 뚱뚱한 과자를 좋아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말하는 부모에게 일반적인 아이들은 싸운단 말입니다. 엄마도 뚱뚱하면서 아빠도 과자 먹었잖아 막 싸웁니다. 아니요, 어머니 아버님,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 딸, 그럼 너는 과자로서 전문가가 되는 꿈을 찾아야 되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에는 과자 회사가 있죠. 그렇죠? 과자 회사로서 1년에 연매출 1조 1,000억이에요. 과자를 팔아본더니 1조가 넘는 과자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2018년 6월 기준 20곳이 있습니다. 도대체 전 세계 지구인이 과자를 얼마나 많이 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 20곳 회사 중에 1위부터 5위 회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미국 회사들입니다. M&M's, 프링글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켈로그 얘네들. 하지만 여러분 모르셨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오리온, 초코파이의 나라. 여러분, 이 오리온이 놀랍게도 6위와 7위 안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양다리 롯데 제과, 얘네도 8위와 9위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볼까요? 엄마, 아빠, 그런데 나는 옛날부터 프랑스 파리에 살고 싶었잖아. 그럼 얘는 생각해야 돼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싶으면 얘는 뭘 해야 됩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직업을 가져야죠. 한국에서 맨날 아침에 프랑스 파리로 출퇴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얘는 뭘 고민해야 돼요? 프랑스 파리에 본사나 공장을 둔 과자 회사에 취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과자 회사가 지난 10년간 개발하는 과자가 있습니다. 13위에 있는 과자 회사입니다. 프랑스 회사는. 이 회사가 어떤 과자 만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정말 맛있는 과자. 아직 안 끝났어요. 이 과자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과자. 오, 날씬한 분들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아들, 딸이 이 과자 개발했다, 얘 대박이야, 아니에요? 얘 노벨상 받을지 몰라요. 전 세계의 비만 인구가 얘를 찬양하겠죠. 나를 포함해서. 전 세계 과자 회사가 얘를 가만둘까요? 물론 죽이진 않아요. 스카우트 하겠죠. 그죠? 어머니는 무슨 말일까요? 미래 사회의 기준에 가장 진로적 관점의 기준은 전문가가 되는 꿈의 방향인 거예요. 저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엄마, 아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붕어빵. 이러고 말하면 엄마, 아빠는 진로적 관점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엄마, 아빠도 알거든요. 진로의 정답, 좋아하는 것으로 꿈을 찾아라. 근데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우리 딸이 좋아하는 게 붕어빵이야. 그럼 대한민국 엄마 아빠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밖에 기억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딸이,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추운 겨울날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파란 트럭에 혼자 앉아 저걸 돌리고 있다고요. 그럼 좋아할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붕어빵 장사라는 직업이 낮은 직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 부모님, 가장 부탁드립니다. 아들, 딸에게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식으로 교육하지 말아주십시오. 직업의 귀천은 없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이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나이 젊은 것들이 경비 아저씨를 때리고 택시 아저씨를 때리는 겁니다.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죠. 하지만 어머니, 아버님, 냉정히 말할게요. 엄마는 싫어해요. 왜? 여러분, 제가 하나 무기를 드리죠. 앞으로 살다가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아들, 딸이 엄마, 아빠는 내가 좋아하는 건 다 싫대, 내가 싫어, 왜 날 맨날 반대? 라고 말하면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야, 엄마, 아빠가 널 반대하는 이유는 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는 네가 힘든 게 싫어. 제 말 맞아요, 틀려요? 힘들어 보이잖아요. 눈이 소복소복 둥글둥글. 아니요, 어머니, 아버님, 진로의 인식을 바꾸세요. 붕어빵을 좋아하면 붕어빵에 뭐가 되면 돼요? 전문가요.
어머님 붕어 이걸 뭐라고 해요? 전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뭘 좋아하든 상관없는데 좋아한다면 좋아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좋아하라고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붕어빵의 전문가 어느 정도면 전문가일까요? 전 이게 기준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자, 상상하세요. 우리 아들들이 붕어빵 사장입니다. 그런데 축하드려요. 전 세계 400개 지점, 연매출 800억. 전 이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우리 아들이 붕어빵 사장인데 그 아들의 브랜드가 전 세계 400개 지점, 연매출 800억이에요. 이 정도면 전문가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머니 아버님 인식을 바꾸세요. 이러면 이거 맥도날드랑 똑같은 거예요. 실제 산업분류표상 같은 빵 장사라고요. 맥도날드는 빵 안에 고기를 넣고 우리 아들은 빵 안에 팥을 넣은 거예요. 제 말 맞잖아요. 제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탄산식혜 만들어 세트면요 팔란 말이에요. 마탕을 구우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맥도날드가 원래 저런 맥도날드였을까요? 아니에요.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의 작은 빵가게였다고요. 어머니 인식에 바꾸는 게 필요해요, 아버님.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전 세계 400개 지점, 연매출 800억의 붕어빵은 어떤 붕어빵일까요? 제발 황금 붕어빵 말 좀 하지 마세요. 지겨워 죽겠어요. 무슨 골드바는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무슨 쉽게 생각하세요. 무슨 붕어빵? 그렇죠. 역시 공군. 뭘 고민해요? 정말 맛있는 붕어빵이겠죠. 여러분 세상의 식문화가 달라요. 단짠의 강도가 다르다고요. 그 단짠의 강도를 얻는 그 맛있는 붕어빵 아니면 기능성 붕어빵이겠죠. 우왕청심은 기능이 있다거나 뭐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가 제발 좀. 아니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당뇨병 환자분들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달달한 붕어빵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팔리죠. 자,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말 맛있는 붕어빵, 기능성 붕어빵을 만들려면 우리 아들, 딸은 어떤 지식과 능력이 필요할까요? 팥의 당도, 밀가루, 물의 혼합의 비율과 배분, 숙성을 시키는 온도와 온도를 재는 시스템과 프로토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물며 여러분 그 나라 가서 우리나라 말로 붕어빵 팔아요? 못 알아들어요. 그 나라 말을 배워서 팔아야죠. 시뇨레 붕어빵 꺼르리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기사 보신 적 있어요, 아버님? 2018년 11월 달에 기사 떴습니다. 네이버 확인해 보세요. 미국 뉴욕에서 최고의 한류는 방탄소년단이에요. 근데 두 번째 한류가 뭔지 아십니까? 뚜레쥬르와 파리바게뜨예요. 기사가 있어요. 왜냐고요? 미국 뉴욕 한정이에요. 뉴욕이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한국 빵은 뭐냐는 말이에요.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1번, 미국 빵도 한국 빵도 전부 다 프랜차이즈 빵이에요. 그럼 뭐가 같죠? 공장에서 빵이 와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미국 빵집은 일반적으로 완전 조리된 빵이 와요. 한국 뚜레쥬르 파리바게뜨는 반조리된 빵이 와요. 그래서 매장에서 새벽에 완전 조리시키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갖고 온 빵의 향과 풍미가 그 매장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에 막 확 간 거예요. 두 번째,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영상이 없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센스를 한번 발휘해 보세요. 힘을 내볼게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파이팅. 자, 어머니 아버님 보세요. 미국 빵은 누가 봐도 빵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오케이. 미국 식빵은 자 보세요. 미국 식빵은 누가 봐도 이렇게 식빵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뭔지 알죠? 알죠? 그러니까 미국 바게트 빵은 저기서 봐도 누가 봐도 이렇게 바게트 이렇게. 뭔지 알죠? 웃지 말고 얘기하라고. 뭔지 알죠? 그래요. 대답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한국 빵은 아닌 거예요. 한국 식빵은 이게 식빵이라는데 식빵이 아닌 것 같은 식빵인 거죠. 막 식빵에다가 막 초코 회오리 집어넣고 딸기 얼굴 올리고 막 오리 얼굴 올리고 세공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파인애플 도넛이면 미국 파인애플 도넛은 아시잖아요. 가보셨으니까. 그러니까 파인애플을 슬라이스해서 그냥 올려놓거든요. 한국 파인애플 빵은 파인애플을 큐빅을 내서 탑을 쌓아서 치즈 눈가루를 뿌려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여기에 완전 미국 뉴욕이 뻑간 거죠. 어머니 아버님 보세요. 그러면 한국에서 반조리된 빵을 미국 뉴욕까지 공수하는 물류 유통 과정의 시스템과 그 냉장 공조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경영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물며 여러분 그 나라와 도시에 어울리는 종이 박스 비닐 포장 하나로 디자인해야 돼요. 그 지식을 배우는 게 어디예요? 축하드려요. 그게 대학이에요. 뭐 때문에? 네 붕어빵 때문에. 어머니 제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어머님. 그게 만약 기능성 붕어빵이잖아요. 그럼 우리 할 때는 어떤 지식과 능력이 필요할까요? 식품, 영양, 약학, 화학, 바이오전자, DNA 유기가 필요하겠죠? 그걸 가장 잘 배우는 게 어디예요? 대학이라고요. 뭐 때문에? 지 붕어빵 때문에요. 어머니 아버님 중요한 두 번째 기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를 찾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꿈을 중요한 것도 알고 그들은 놀랍게도 공부가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자신의 꿈과 자신의 공부가 이어져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자꾸 세상은 꿈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대학을 동시에 나눠서 얘기합니다. 일단 너 대학만 가면, 여러분 그 말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중요한 건 너의 꿈을 위해 대학이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인지와 인식이죠. 따라서 진로의 중요한 포인트, 특히 중학생들에게 필요한 진로의 포인트는 본인이 목표하는 꿈과 직업에 필수 능력이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고등학교 진로의 핵심은 내 꿈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내가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대학의 전공이 어딘지를 파악해서 이 전공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3년간의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진로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꿈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왜? 꿈이 나와야 필요 능력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흥미의 컨텐츠가 중요하며 그 흥미에 세상이 인정할 만한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럼 대학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화면 보시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친절한 강사, 마지막 한 분까지 찰칵. 자,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거까지 못하니까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준비했죠? 다음 기회에. 결국 우리는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을 준비할 때는 대학에 질문하는 거예요. 야, 너 내가 뽑으면 딴짓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할 거야? 결국에 대학의 질문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넌 우리 학교, 우리 학과 왜 들어오려고 그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힘든 줄 아십니까? 200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한민국 기업들이 대학에게 요구한 거예요. 이 대학님 잠깐 와보세요. 우리 회사가 이 마이크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걸 만들려면 A라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A라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야 되니까 한국의 대학들을 쭉 둘러봤더니만 A라는 능력을 가리키는 대학들 중에서 우리 마이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A라는 능력을 가리키는 커리큘럼과 시스템과 교과목 프로그램을 가진 대학이 하필이면 그쪽 대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당신네 대학생들을 뽑았단 말이에요. 뽑았는데 이것들이 A라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게 2000년이라고요. 어머니 아버님 기억나세요? 우리 대학 졸업할 때쯤 대한민국의 모두가 알고 있는 공공하는 루머, 대한민국은 대학 가면 오히려 공부 안 한다. 분명 우리 그 말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이 뭐라고 그랬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때 대학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기업님 우리도 억울합니다. 왜? 우리 대학은 당신네 회사가 요구하는 마이크를 만드는 데 핵심 능력을 가리키는 커리큘럼과 교수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2년이죠. 초육 중상 고3 성실하게 공부한 아이들을 수능과 내신으로 뽑았더니만 이것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머니 아버님 잘 들으세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진로의 문제가 여기 있죠. 12년 공부에 코피 터지고 공부에 들어왔더니 애들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아빠 이 전공이 나랑 맞지 않아.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이 목표가 없이 학과를 결정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정부랑 교육부가 대학이 뭐라고 결정한 거냐? 그러면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아이들을 뽑자라는 게 핵심이었다고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목적을 가진 아이들을 뽑을 정량적 평가의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6년간 고민을 가져온 게 뭐예요? 2008년 입학사정관 제도란 말입니다. 지금 진로의 전신인 거죠. 그러니까 답은 하나예요. 야, 너는 우리 학과에 들어와서 딴짓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할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어? 이거를 지금 물어본 게 대학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당연히 뭐라고 그럴까요? 네라고 말하겠죠. 그걸 다 믿어요? 못 믿죠. 그래서 꿈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네, 면접관님, 저는 목표 직업이 있습니다. 이 목표 직업을 이루려면 핵심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A라는 능력입니다. 필수 능력이죠. 근데 A라는 능력을 제가 얻어야 되는데 한국의 A라는 능력을 가리키는 대학들을 쭉 둘러봤더니 제가 목표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A라는 능력을 가장 잘 가리키는 커리큘럼과 교수진을 가진 대학이 바로 이 대학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대학에 지원했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학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맞다. 이 학과의 면접관인 내가 보기에도
이 지원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학과의 지식이 필요한 게 내가 보기에도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지원자의 꿈과 우리 학과의 지식의 연계성이, 일관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높으면 뽑으면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어머니 아버님, 학종이냐 수능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지금 저 싸움은 되게 웃긴 거예요. 수능이건 학종이건 목표를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대학을 가야죠. 그 목적에 따라 자신의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정시를 노릴 수 있는 거고요. 목적이 분명한데 성적이 좀 부족해. 그럼 수시를 노릴 수 있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을 노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목적은 없는데 공부만 잘하는 친구는 정시를 노리면 되는 거고, 목적도 있고 공부를 잘하면 정시, 수시 다 노릴 수 있는 거예요. 공부는 부족한데 꿈이 분명하면 학생부 종합전 노리는 거고요. 공부도 못하고 꿈도 없어요. 그럼 얘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이라는 건요, 능력이 받쳐지지 않는 꿈은 꿈으로 끝나요. 이걸 애들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그래서 대학은 꿈을 물어보는 건데, 더 엄밀히 얘기할까요? 어머님, 대학은요 꿈에 관심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네 꿈을 위해 우리 대학의 지식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이 진로의 프로세스를 따라가려면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전문성을 공부할 이유, 전문가요. 이거 어떻게 찾는다? 지가 좋아하는 것이 전문가인 거예요. 게임을 좋아하면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꿈꾸는 거 좋은데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춰야죠. 어머님, 대한민국 프로게이머들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대한민국의 프로게이머의 예를 들어 롤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이 롤이라는 게임, 리그 오브 랜드라는 게임의 프로게이머가 되려면요, 프로게이머의 입단 테스트를 보는 자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18세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초중고 때 괜히 깜찍해보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최상위 클래스가 돼야 돼요. 이걸 이제 그 챌린저라고 그러는데, 이게 몇 명인 줄 아세요? 상위 0.01%입니다. 2018년 12월 기준 대한민국의 롤이라는 게임의 총 유저수가 511만 명입니다. 이 중에 0.1%는요 월 평균 200만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어머니 아버님, 서울대 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2019학년 서울대 입학 모집 인원이 3,142명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에 서울대 모집 인원의 확률이 전체 인원의 0.58%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한민국에서 프로게이머가 되려면 서울대학교의 확률의 87배예요. 87배. 그러니까 대한민국 프로게이머가 되려면요, 차라리 서울대를 20번 입학하는 게 쉬워요. 제가 말하는 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제대로 전문가가 되는 방향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딸이 신발을 좋아합니까? 신발의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들딸 여러분, 예를 들어 의자를 좋아합니까? 의자의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 쉬운 방향이 뭐다? 회사를 찾는 것이죠. 자, 이게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아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강사님, 제가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이 아이의 인생은 주님께 맡겼으니 부모는 부모로서 어떤 가이드를 줘야 됩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두 가지를 찾아주세요. 같이. 첫 번째,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주세요. 어머님, 프로게이머로 최고의 체계 전문가가 중에 리그 오브 레전드 최고가 우리나라의 페이커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24세인 친구가 있어요. 얘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30억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이 모든 돈을 축하드려요. 엄마가 관리해요.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건 책, 마이크, 의자, 옷, 아니면 뭐 대화하는 것, 뭐든 좋아요. 아이가 하물며 콧물을 좋아합니까? 축하합니다. 콧물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아십니까? 21세기 북유럽 약국에서 지난 8년간 가장 많이 팔린 약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콧물, 코막힘의 치뻥이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콧물로 고통받고 있고 누군가 그걸 연구해 그들 돕고 있죠. 그게 전문성이에요. 바퀴벌레를 좋아하십니까? 바퀴벌레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휴지를 좋아합니까? 휴지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 전문가가 된 이 전문가를 찾아주는 게 1번이고요. 2번, 그것의 최고의 회사를 찾아주세요. 왜? 1번이에요. 전문가를 찾는 이유는 이 전문가를 아이가 카피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복사해야 돼요.
아들, 네가 좋아하는 거에 최고의 전문가 엄마 아빠 보니까 이 사람 있는데 뭘 멋지다. 이렇게 돈을 벌고 있고 이렇게 힘든 게 이렇대. 근데 얘가 이걸 하려면 숙명여자대학교 여긴 가야 된대. 연세대학 이학과는 가야 된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지식과 어떤 공부를 했는지를 알아야 이 아이가 이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전문가 찾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회사를 찾는 이유는요, 그들과 함께 일하는 꿈을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얘가 신발을 좋아하면 나이키에 입사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인터넷 보는 거 좋아합니까? 네이버와 구글에 입사할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놀라운 비밀 알려드리죠. 아이가 좋아한다는 것의 비밀. 아이가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건, 잘 들으세요, 그걸 아이가 좋아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그 아이에게 공급한 전문가와 대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꿈의 방향이에요. 그 방향을 하나만 갖는 게 아니라 두세 개를 갖는 것이죠. 왜? 꿈은 바뀔 수 있거든요. 어머니 아버님, 짧은 시간입니다만 제 강연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시니 오늘 1시간 20분간의 강연 동안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습니까? 네. 어머니, 아들, 딸이 오늘 부탁드립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제발 좀 9시 40분부터 10시 반 사이에 아들, 딸 이리 와서 여기 앉아보라 말 좀 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꼭 오늘 밤 그래. 왜냐고? 제 말 들을게요. 이리 와서 여기 앉아보라 말한 다음에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애들은요, 그 말 들은 다음에 좋은 말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럼 어떤 생각합니까? 바리케이트 확 칩니다. 걸렸나? 뭐 들켰나? 왜 그러지? 근데 갑자기 묻는 거죠. 아들, 딸은 꿈을 생각하며 좋아하는 게 뭐야? 뭐라 그럽니까? 섬찟하죠. 엄마 아빠 왜 그래? 아니, 엄마 아빠가 오늘 교회 갔다가 웬 까만 동그란 강사를 만났는데 네가 좋아하는 걸로 꿈을 찾으면 알려줬어. 엄마 아빠가 얘기해 줄게. 마음 열게. 그동안 미안했다. 너 공부 중요한 거 안다면서. 그래, 서울대 못 가면 연고대 가면 된대. 힘을 내. 알았지? 아들, 딸, 너는 좋아하는 게 뭐야? 제발 좀. 왜냐고요? 잘 믿으세요? 엄마 아빠 물을 필요 없어요. 왜냐고요? 이미 알아요. 아들, 딸이 뭐 좋아하는지. 문제는 뭘까요?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이에요. 아들, 딸이 좋아하는 것이 모두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들, 딸이 좋아하는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 부모는 그것으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꿈의 방향을 함께 찾아주는 것, 전 그게 훨씬 더 좋은 부모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